아니면 이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암세포의 전이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지놈 인스테빌리티와 뮤테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는 DNA 시퀀싱, 지놈 시퀀싱 테크놀로지고 지놈 시퀀싱으로 찾을 수 있는 이 10가지의 캔서셀의 특성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놈 인스테빌리티와 뮤테이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캔서의 이러한 특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뭐 가장 극적인 예로 캔서셀을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캐리어 타입을 해보면 이와 같은 캐리어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휴먼셀은 23쌍의 염색체가 있게 되는데 캔서셀은 뭐 23쌍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뉴플로이드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한 색깔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크로모좀들 간의 트랜슬로케이션이나 딜리션 또는 뭐 인버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런 피쉬나 캐리어 타이핑 아니면 기타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쭉 해오던 방식을 테크놀로지들로도 이미 캔서에서의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DNA의 큰 구조 변이들을 보면 고전적으로는 몇 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라지 딜리션이라고 해서 지놈의 상당 부분의 세그먼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또 그와 반대로 여기 이제 B 세그먼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B 세그먼트가 어떤 캔서에서 많이 증폭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앰플리피케이션 또는 서로 붙어 있다면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인버전은 크로모좀의 어떤 부분이 위아래가 뒤집혀서 거꾸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이야기합니다. 트랜스로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다른 크로모좀 사이에서 서로 교차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유명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4가지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라지 딜리션, 텐덤 듀플리케이션, 인버전, 트랜스로케이션. 이것들이 암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라지 딜리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P53 유전자가 라지 딜리션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앰플리피케이션 또는 텐덤 듀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캔서셀에서 특정한 온코진들이 많이 증폭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미온코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알려져 있는 것처럼 헐트 앰플리피케이션 브레스트 캔서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앰플리피케이션 된 부분을 타겟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인버전은 뭐 몇 가지 경우가 알려져 있는데요. KEAP5B-RET 퓨전진처럼 인버전을 통해서 2가지 유전자가 퓨전진을 만들고 퓨전진이 온코진으로 작용해서 캔서가 되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트랜스로케이션은 너무나 유명한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이 있죠. 그래서 9번 크로모점과 22번 크로모점 사이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서 BCR, ABL 퓨전진을 만들고 이것이 백혈병의 가장 중요한 뮤테이션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캔서에서 이와 같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은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에는 어떤 중요한 뮤테이션들의 타겟을 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테크놀로지로는 홀지놈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홀지놈 시퀀싱이 나오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홀지놈을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홀지놈 시퀀싱으로 캔서셀을 해본 결과 캔서셀을 홀지놈 시퀀싱을 해본 결과 사실 이렇게 홀지놈 시퀀싱을 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페이퍼가 나온 게 2010년이고요. 지금 2015년이니까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홀리놈 시퀀싱을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단순한 아까 네 가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뿐만 아니라 그 캔서 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너무나 많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슬로케이션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적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암세포인 경우에는 뭐 수백 개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많이 리포트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크로모스리피스라는 현상이고요. 크로모스리피스는 여기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지만 크로모좀 하나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어떤 임팩트에 의해 깨지게 되고 그 깨진 걸 복구를 해야 셀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복구 과정에서 원래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다른 오리엔테이션으로 복구를 하게 돼서 특정한 세그먼트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세그먼트는 거꾸로 된 오리엔테이션을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크로모좀 하나를 보면 수십 개의 지금 딜리션과 같은 그런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캔서에서 발견해서 2011년에 셀의 크로모스리피스라는 새로운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로 명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가 메커니즘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13년에 발표된 크로모플렉시 또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크로모 아나신테시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라면 굉장히 많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이 한 셀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떤 각각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 번에 일어난다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 홀지놈 시퀀싱을 이용해서 발견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DNA 모바일 엘레먼트들이 DNA에 많이 있죠. L1 리트로 트랜스포존이나 DNA 트랜스포존 같은 것들이 있는데 휴먼 지놈에선 이것들이 불활성화되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홀지놈 시퀀싱을 해보니까 라인 1 같은 리트로 트랜스포존은 특정 캔서에서는 굉장히 액티베이션 돼서 그 라이너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지놈의 여러 군데에 들어가 박혀 있는 것들도 찾게 되었습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놓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지놈에 있는 휴먼 지놈의 다양한 세그먼트들이 다시 리셔플 되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요. 섞이는 걸 찾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DNA 사이에 새로운 휴먼 뉴클리어 지놈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시퀀스가 들어가 있는 현상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지놈에 박테리아 DNA, 휴먼 지놈에 박테리아 DNA가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휴먼 지놈에 바이럴 DNA가 들어가 있다던가 바이럴 DNA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아무튼 휴먼 지놈하고 뉴클리어 지놈하고 상관없는 외부의 어떤 지놈이 캔서 지놈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전에 마이토콘드리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혹시 뉴클리어 지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가볍게 마음을 먹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가 쓸 수 있는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 에너지 몰레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그것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근데 이렇게 파워하우스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과 관계된 에이포토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생존과 사멸에 모두 어, 관계된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다른 세포 소기관과는 다르게 DNA가 이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렇게 크진 않고 약 16kb 정도 되는 작은 서큘러 DNA인데요. 서큘러 DNA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생존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필요한 13개의 유전자의 프로틴 코딩 DNA들이 유전자 서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마다 한두 개 정도의 적은 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미토콘드리아 한 셀마다 미토콘드리아가 한 100개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난자 같은 큰 세포의 경우에 한 1000개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하나 안에는 DNA가 하나가 그 서큘러 DNA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최대 한 10개까지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세포 하나당 뭐 적으면 약 100개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한 10,000개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한 500개, 세포마다 5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고 이 500개의 미토콘드리아 DNA 하나가 16kb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곱을 해보면 약 세포 하나당 8메가베이스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 셈이고 이는 뉴클리어 지놈하고 비교하면 약 0.1% 정도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세포이고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따로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를 하는 세포소 기관이고 뉴클리어 지놈은 핵막 안에 있는 핵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혹시 뉴클리어 지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고 간단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지놈, 원래 뉴클리어 지놈이 있다면 만약에 이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들어가 있다면 절반은 미토콘드리아 DNA이고 절반은 뉴클리어 DNA를 가지고 있는 어떤 DNA 서열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 서열이 뭐 랜덤하게 존재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뉴클리어 지놈에 클러스터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뉴클리어 지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와 뉴클리어 DNA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카이머릭 DNA 시퀀스를 클러스터링하는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 연구소에 있던 홀지놈 시퀀싱이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그중 몇백 개 샘플을 골라가지고 그냥 한번 돌려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존재를 하느냐.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썰코스 플롯이 하나 있는데 이 플롯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바깥쪽 원은 캔서 지놈을 얘기를 합니다. 캔서 지놈을 나타내고 있고요. 안쪽 원은 그 똑같은 캔서 티슈를 제공한 환자의 혈액 티슈를 그러니까 혈액 세포를 시퀀싱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세포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암세포와 혈액세포를 이제 동시에 분석을 하게 되고요.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DNA, 뉴클리어 DNA, 카이머리 세그먼트에 클러스터가 있는지를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몇백 개의 이제 케이스를 쭉 보던 중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찾았는데 PD11372A라는 환자의 튜머 샘플에서 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카이머릭 리드들의 클러스터인데요. 대부분은 블러드와 튜머에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시퀀스와 비슷한 어떤 그런 시퀀스가 뉴클리어 지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튜머하고 블러드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고 이것들은 튜머 스페시픽한 이벤트는 아니겠죠. 둘 다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요 PD11372A라는 샘플에서 보니까 크로모좀 10번에 요 부분에서 굉장히 튜머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클러스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크로모좀 10번에 블러드에서는 없고 튜머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발견을 했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점 10번에 이 환자의 크로모점 10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크로모점 10번을 나타낸 그림이 그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크로모점 10번이 지금 보통 이제 노멀 셀이라면 크로모점 10번이 모두 다 두 카피가 존재를 해야 될 텐데 이 크로모점 10번, 이 환자의 크로모점 10번에서는 어떤 다양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서 어떤 부분은 두 카피가 한 카피로 줄어들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세 카피, 네 카피 증폭되어 있기도 하고 뭐 다섯 카피 쭉 늘어나기도 해서 이렇게 크로모점 10번이 리어레인지먼트가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중 가장 증폭이 된 이 부분, 6카피에서 9카피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 이 끝에 두 개의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직관적인 그림으로 바꿔보면 크로모점 10번에 81메가, 78메가 사이가 있고요. 그 사이에 16.5kb, 거의 풀 랭스의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만든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대로 아까 그 카이머리 리드들이 굉장히 많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었는데 한 약 300개 정도의 리드들이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퀀싱을 했으니까 뉴클리오타이드 레솔루션의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파인딩이 나왔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쭉 이제 이걸 놓고 토의를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 좋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 현상이에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질에 존재하고 뉴클리어 지놈은 뉴클리어스 안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뉴클리어 지놈과 미토콘드리아 지놈 사이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이중막과 핵막의 이중막과 세포질이 넣어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떻게 둘이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그럼 만났다면 이 DNA가 어디에 존재를 하겠느냐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보면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뉴클리어 DNA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근데 그것은 사실 시퀀싱 자체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쉬를 하는 이제 랩에 찾아가서 이 셀에 대해서 피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와 크로모점 10번이 이제 붙은 시퀀스는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이 핵인데요. 핵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피쉬를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이게 시퀀싱 아티팩트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PD11372A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게 미토콘드리아와 뉴클리어 지놈이 같이 붙은 카이머릭 DNA가 존재하고 그것은 뉴클리어스에 존재하는데 그럼 그 다음 의문은 이게 이 환자에서 일어난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지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백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쓸 수 있었던 600 샘플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12샘플에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아까 PD11372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 것처럼 이 찾아진 11개의 다른 샘플에서도 비슷한 일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삽입이 된 미토콘드리아의 사이즈는 뭐 16.5kb 전체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부터 몇백 베이스페어 정도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 PC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PCR 앰플리피케이션 통해서 일단 밸리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16.5kb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롱 PCR을 통해서 역시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버 피쉬라고 해서 피쉬기는 피쉬인데 DNA 몰레큘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좀 3번과 크로모점 3번, 이 초록색 세그먼트와 흰색 세그먼트 사이에 빨간색 미토콘드리아 세그먼트가 있다는 것을 역시 다른 셀 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12케이스 정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뉴클리어 지놈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굉장히 랜덤하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느냐를 이제 따져 비교를 해봤고요. 실제 만약에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잘리거나 들어가는 데가 랜덤하다면 미토콘드리아 전체, 미토콘드리아 지놈 전체에서 굉장히 이분하게 파란색 바처럼 이분하게 빈도가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는 미토콘드리아 끝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끝부분이 지금 많이 잘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의 옵저베이션인데, 재미있게도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의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토콘드리아 DNA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레플리케이션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어떤 클루를 주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옵저베이션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600 샘플 정도에서 12케이스에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질문은, 사실 저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굉장히 작은 논문을 그냥 리포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 프리퀀시가 과연 높은 거냐? 전체 2%인데 2%가 상당히 좀 애매한 숫자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리퀀트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뭐 0.00%처럼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사람들이 물어봤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뭘까? 항상 어떤 현상에 따라오는 거지만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겠느냐? 를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첫 번째, 일단 이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인가를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미토콘드리아 한 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다 합해보면 약 8메가베이스 정도 됩니다. 이게 각 캔서 티슈마다, 티슈 타입마다 그 캔서 티슈를 한 지금 2000 샘플 정도 각각 이제 시퀀싱을 해서 그 캔서 티슈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얼마씩 존재하는지를 지금 계산을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릭 캔서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셀 하나당 약 1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콜란지오카시노마, 이것은 담관에 있는 암인데요. 담관암의 경우에도 약 1000카피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셀마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혈액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MPD나 AML이나 이런 혈액암 같은 경우는 좀 적어서, 혈액세포가 원래 미토콘드리아 좀 적습니다. 한 100카피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암 전체를 따져보면 평균이 한 500카피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카피가 16kb 정도면 이제 8메가베이스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2%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세포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0.1%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0.1%의 포션을 차지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전체적으로 2% 정도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렇게 작은 미토콘드리아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 사이즈를 감안해서 그 DNA의 메가베이스당,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메가베이스당 이벤트가, 이런 트랜스로케이션 이벤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크로모좀 17번 같은 경우에는 P53이 있어서 굉장히
트랜스로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메가베이스당 약 0.03개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사일런트한 크로모좀 같은 경우에는 메가베이스당 0.01개 정도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캔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지놈 전체 평균은 약 0.012 정도가 일어나고요. 이 트랜스로케이션 레이트를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구해보니까 약 8메가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약 0.005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뉴클리어 지놈 전체 평균을 보면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지놈이 그렇게 뉴클리어 멤브레인과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과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의 확률, 50%의 비율로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적어도 뉴클리어 DNA끼리 만나는 빈도에 적어도 50% 정도의 빈도로 서로 만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굉장히 빈번하게 뉴클리어 DNA를 만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실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더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사실 휴먼이 아니라 다른 오르가니즘들에서는 실험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고 실험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경우에서 이스트에서는 1990년도에 실험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게 있고, 거기서 실험으로 증명된 이제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면 약 5만 번의 셀 디비전당 한 번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뉴클리어로 트랜스퍼 되는 것으로 이제 리포트가 된 바 있고, 식물에서는 조금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비슷한 이제 클로로플라스트인데요. 이건 이제 엽록체죠. 엽록체 거기도 이제 DNA가 있으니까요. DNA가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의 빈도는 약 10,000셀 디비전당 한 번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경우에 저희는 2% 빈도가 있는데 2%의 빈도를 가지고 이 2% 빈도와 몇 가지의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어썸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트랜스퍼는 최소 약 5,000번에 한 번씩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클리어 트랜스퍼는 동물 세포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요. 동물 세포의 소마틱 셀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약 5,000번당 한 번씩은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돼서 식물이나 오히려 이스트보다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마틱 티슈에서는 이렇게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미토콘드리아 DNA 뉴클리어 트랜스퍼는 진화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도심바이오시스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어떤 세포의 공생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포의 현재 진핵세포의 기원을 보면 아키박테리아와 프로테오박테리아 둘이 합쳐져서 현재의 진핵세포가 됐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이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키박테리아가 세포 전체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수십억 년간 진화를 해오면서 이 프로테오박테리아에 있던 다양한 유전 정보들이 핵으로 이동됐다는 게 지금 있는 진핵세포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 뉴클리어스로 진 트랜스퍼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진화적으로 일어났던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느냐,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 저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것을 할 수는 없고요. 프라이밋, 그러니까 프라이밋 이볼루션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원숭이들이 쭉 진화를 해오면서 다양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6,500만 년 전에 6,500만 년 전부터 5,500만 년 전에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가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리니지에서 약 여기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니까 10억 개의 셀 디비전당 약 5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속도로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매틱 트랜스퍼는 아까 5,000세포당 하나, 5,000셀 디비전당 하나가 들어가는 셈이니까 벌써 그것보다 수백만 배 정도, 뭐 수백만 배 아니고 그러니까 몇만 배 정도 빠른 속도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마틱 티슈에서 우리의 몸 지금 저희의 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빠르게 미토콘드리아와 뉴클리어 지놈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무엇이겠느냐? 사실 이렇게 새로운 DNA가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리어레인지먼트는 아니니까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이제 L1 리트로 트랜스포지션인데요. L1 리트로 트랜스포전의 경우에 이렇게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올 때 보면 L1 세그먼트가 RNA로 한번 전사가 된 다음에 이 RNA가 다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DNA가 되고 그 DNA가 인테그레이즈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지놈의 새로운 부분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도 이와 같이 비슷한 RNA mediated insertion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옆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물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는 방식이 DNA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RNA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겠는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답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찾은 12가지 케이스를 12가지 케이스를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결론은 대부분의 미토콘드리아 인설션이 캔서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활발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 PD1372A의 경우를 보면 이 샘플은 크로모점 10번과 크로모점 11번 사이에 굉장히 많은 트랜스로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로모점 10번과 11번이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깨지고 그것이 동시에 깨지고요. 그 동시에 깨진 세그먼트들이 리페어되는 과정에서 크로모슬립시스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PD11372A의 케이스를 보면 크로모점 10번과 11번의 이 복잡한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크로모점 10번, 11번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PD6047A의 다른 경우를 보면 이 경우도 좀 특이한데요. 이 경우는 약간 크로모플렉시 같은 다른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에 같이 연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쪽을 보면 크로모점 X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한쪽 끝부분은 크로모점 X와 붙어 있고요. 한쪽 부분은 크로모점 7번에 붙어 있는데요. 그 7번에 붙어 있는 그 바로 옆에서 크로모점 리어레인지먼트가 6번으로 연결이 되고 6번의 그 바로 옆에서 6번의 리어레인지먼트가 크로모점 12번으로 연결이 되고요. 12번이 11번으로 연결이 되고 11번이 크로모점 X로 연결돼서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 5개의 크로모점이 어떤 체인을 이루면서 리어레인지먼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크로모플렉스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크로모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에는 크로모점 X에서 약
20kb 정도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리드 뎁스를 보면 딜리션이 일어났는데 그 딜리션이 일어난 사이에 공교롭게도 16.5kb 전체의 마이토콘드리아 시퀀스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kb 전체를 라지 세그먼트가 마이토콘드리아 DNA로 교체된 것처럼 이제 보이고요. PD10014A 케이스를 보면 이것도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크로모점 17번에서 한 부분에서 굉장히 작은 37.6kb의 세그먼트에 인버전이 일어났고요. 인버전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딜리션이 동반되었는데 그 동반된 딜리션 사이로 4.3kb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찾은 대부분의 한 80% 되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나 아니면 적어도 한두 개의 지놈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과 연관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이게 RNA 메디에이티드면 이렇게 크로모점 리어레인지먼트가 활발한 데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랜덤하게 들어간다면 아주 조용한 이런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가 활발한 데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RNA 메디에이트는 아니고 DNA가 직접 들어가는데 결국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인테그레이즈가 없기 때문에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된 곳,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된 곳이라면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삽입이 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은 뉴클리어 지놈을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뉴클리어 지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DNA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리페어를 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우연히 또는 어떤 우연일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들어가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결국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난 곳에 DNA가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보면 들어간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뉴클리어 저희가 이 퓨전 세그먼트의 DNA 서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서열의 마이크로 호몰로지 패턴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떤 PD13296A에서 일어난 미토콘드리아 삽입의 한 예인데요. 이게 원래 크로모점 4번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열을 보면 원래 이게 크로모점 4번의 서열이고요. 이 아래가 미토콘드리아 DNA의 서열입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 서열을 잘 보면 이 CATT 이 네 개가 겹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4베이스 페어의 마이크로 호몰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뉴클리어 DNA 정션의 시퀀스를 잘 살펴보면 4베이스 페어의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있는 것,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없는 것,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2베이스 페어 정도 있는 것 또는 마이크로 호몰로지 대신 새로운 시퀀스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설션 DNA 리페어 메커니즘의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이용한 것과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이용하게 되는 리페어 메커니즘은 보통 이런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베이스 페어에서 상당히 긴 마이크로 호몰로지를 보이게 되고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리페어 메커니즘은 non 호몰로거스 엔드 조이닝이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매우 짧은 마이크로 호몰로지나 아니면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없는 경우 또는 약간의 새로운 노블 뉴클리어 타입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설션 메커니즘은 non 호몰로거스 엔드 조이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앰플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non 호몰로거스 엔드 조이닝을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브레이케이지 인듀스드 레플리케이션 메커니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일지는 아직 잘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이용한 리페어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어느 순간이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캔서 스페시픽 이벤트냐, 아니면 캔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이벤트인데 우연히 그 셀이 캔서가 됨으로써 우리가 캔서 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도 확실히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두 케이스에서 저희가 운이 좋게도 캔서 티슈를 멀티플하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D6728 요 아래 케이스를 먼저 보면 이것은 프라이머리 로커스나 메타스타시스나 둘 다 공히 미토콘드리아 DNA 트랜스퍼가 클로널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캔서가 일어났을 때 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그러니까 캔서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PD4252 케이스에서는 재미있게도 메타스타틱 리전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프라이머리 케이스의 도미넌트 클론에서 프라이머리 케이스에서는 서브클로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이스의 전체 세포가 아니라 약 뭐 한 4~50%의 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DNA 뉴클리어 트랜스퍼가 어떤 캔서의 이볼루션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캔서에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캔서 셀 스페시픽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케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이것이 캔서 셀 스페시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벤트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퀀싱을 이제 주로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험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증명을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사이와 뉴클리어 지놈 사이에 다양한 배리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빈번하게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 일부분은 미토콘드리아도 항상 죽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극소량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질로 탈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매 세포 분열마다 뉴클리어 멤브레인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미토콘드리아 DNA와 뉴클리어 DNA들이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난 미토콘드리아 DNA가 우연히 그때 그 뉴클리어 지놈이 어떤 임팩트에 의해 부서져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키지가 일어난다면 그 DNA 리페어 메커니즘은 얘를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떠다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옆에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 DNA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DNA 이동하는 것을 가능한 어떤 특별한 장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근데 하나의 이 모델의 단점은 프리퀀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DNA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도 소량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어떤 우연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뉴클리어 지놈이 깨지는 것도 어떤 특정한 스테이지에서만 일어나는 굉장히 랜덤한 이벤트인데, 그런 랜덤한 이벤트들이 만나서 과연 이렇게 프리퀀트한 어떤 이벤트를 보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약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패시미스틱하고, 따라서 이 높은 프리퀀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두 DNA가 잘 만나게 하는 어떤 액티브한 머시너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아직 뭐 증명이 된 바는 아니지만 세포에서 일어난 세포질이나 아니면 핵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난 뉴클리어 DNA든 미토콘드리아 DNA든 브레이크가 일어난 손상된 DNA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어떤 컴파트먼트가 있다든지 그것들을 모아서 리페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프리퀀트하게 빈번하게 둘이 만나게 하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리포트는 이거는 요 논문은 완전히 독립적인 이제 리포트인데요. 미토콘드리아 DNA가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뉴클리어로 들어간다는 아주 작은 보고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일어난다면 뭐 캔서 스템셀에서 못 일어난다는 못 일어난다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바이올로지 실험과 시퀀싱을 붙여본다면 더 재미있는 메커니즘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희 연구실 생거 인스티튜트에서 가지고 있는 한 600개 정도의 홀지놈 시퀀싱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거기서의 단점은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DNA 시퀀싱이 브레스트 캔서와 브레스트 캔서, 본 캔서, 헤마톨로지 캔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 캔서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브레스트 캔서 스페시픽한 이벤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브레스트 캔서 경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팬 캔서 지놈 프로젝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ICGC 인터내셔널 캔서 지놈 컨소시엄하고 TCGA, 잘 알고 계시는 캔서 지놈 아틀라스 두 그룹이 지금 모여서 약 3,000개 정도의 홀지놈 시퀀싱을 같이 모아놓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약 40개의 튜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들이 뭐 인터널하게는 여러 과학자들이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3,000 샘플 정도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가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데이터긴 한데 그 팬캔서 지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약 2, 3천 개의 지금 샘플을 놓고 보면 제 브레스트 캔서와 페이퍼에서 나온 브레스트 캔서를 대상으로 주로 한 그 페이퍼와 마찬가지로 약 2.2% 거의 비슷한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거는 티슈 스페시피시티가 좀 있는데요. 브레스트 캔서는 여기 보시면 BRC라고 해서 한 6% 정도이고요. 이 6%는 저희가 보고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브레스트 캔서에서. 렁 캔서를 보면 굉장히 높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샘플을 보면 물론 에러바가 크기는 하지만 약 15%의 렁 스코머셀 캔서에서는 15% 정도의 티슈가 그 캔서 티슈가 이 마이토콘드리얼 뉴클레어 트랜스퍼를 가지고 있고 멜라노마에서도 약 10% 가까운 멜라노마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이트를 보면 티슈가 이 레이트를 티슈 스페시피시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왜 렁 캔서나 멜라노마, 브레스트 캔서는 다른 캔서들보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의 뉴클레어 트랜스퍼가 높으냐? 아직 잘은 모르는데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나 이제 재미있을 만한 것은 하나 클루가 될 만한 것은 렁 캔서나 멜라노마, 스킨 캔서가 다른 서브스티튜션과 같은 뮤테이션 버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활발한 암들인데 거기서 미토콘드리아 이동이 많은 것으로 봐서 어떤 강력한 뮤타젠이 같이 작용할 수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뭐 조만간 원인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길었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뉴클리어 지놈 간의 서로의 그 컨택트가, 만남이 그 여러 가지 베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뉴클리어 지놈에 들어오는데, 제가 한 거는 지금 현상과 레이트만 밝혀놨지,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펑셔널 컨세퀀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게 암의 발생과 영향이 있는지, 또 그 메커니즘은 지금 대략적인 메커니즘은 밝혀졌지만 실험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실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지, 그리고 티슈 스페시피시티가 있는데 티슈 스페시피시티를 보이는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개의치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영석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학생들 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해야지 들립니다. 자기 소개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알 지놈이랑 그다음에 뉴클리어 지놈이랑 에피제네틱한 디퍼런스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사실 그 미토콘드리아의 뭐 에피제네틱스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는 DNA 메틸레이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 여기 제 발표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뉴클리어 지놈에는 CpG의 그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종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pG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CpG에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메틸 사이토신이 그 메틸레이션 된 사이토신이 스폰테니어스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서 C2T 뮤테이션이 잘 알려지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뮤테이션들을 쭉 보면, 제가 작년에 발표드린 것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뉴클리어 지놈의 뮤테이션들을,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면 CpG 컨텍스트에서 C가 T로 변하는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약간 간접적인 증거인데, 미토콘드리아의 포인트 뮤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 뮤테이션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CpG의 C가 T로 변하는 뮤테이션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면 어느 정도 인다이렉트한 클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클리어 지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미토콘드리아에서도 CpG에서 T2T 서브스티튜션들이 다른 C2T 뮤테이션, 다른 컨텍스트의 C2T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토콘드리아 DNA에서도 그 사이토신이 어느 정도 CpG에서 메틸레이션 되어 있다고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자체에도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메틸사이토신이 실제 미토콘드리아 진 레귤레이션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캔서 샘플로만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mtDNA랑 gDNA 퓨전이 발견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mtDNA, gDNA 퓨전 정도랑 그 캔서 티슈의 사이즈와의 관계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노멀 DNA를 말씀하셨죠? 네. 노멀 DNA,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멀 DNA를 할 때, 이거를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이동이 있다면 어떤 싱글셀 레벨에서 처음에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일어난 게 이제 증폭돼서 캔서는 클로널 익스펜전을 하니까 캔서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쉬운데요. 노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액을 뽑아서 시퀀싱을 했을 때 있나 없나를 보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노말 블러드셀인 경우에는 그게 폴리클로널한 거기 때문에 한두 세포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포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노말 셀들에 의해서 다 그 효과가 매스킹 돼가지고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싱글셀 시퀀싱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싱글셀 홀지놈 시퀀싱이 가능하다면 그 가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싱글셀 홀지놈 시퀀싱이 기술적으로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싱글셀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블러드셀을 싱글셀로 해서 시퀀싱을 한 600샘플쯤 해서 보면 노멀셀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벌크 시퀀싱 가지고는 알아내기가 힘들었고, 저도 찾아낸 거는 600샘플에서 찾아낸 것은 없습니다. 캔서에서만 있고 노멀 샘플에서만 있는 그런 케이스는 못 찾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 퓨전 정도랑 혹시 이런 네. 티슈, 그 캔서 티슈의 사이즈랑 그런 뭐 어떤 관계성이 있는? 사이즈요. 네. 사실 저는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몰라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다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간 샘플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뉴클리어 지놈에 들어간 캔서와 들어가지 않은 캔서를 비교를 해보면 미토콘드리아를 지놈에 가지고 있는 캔서가 훨씬 더 지놈의 리어레인지먼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리어레인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어레인지먼트가 많은 캔서가 미토콘드리아를 안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놈 리어레인지먼트가 많은 캔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캔서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크기와 상관이 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진행되거나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캔서가 미토콘드리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한 답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즈에 대한 비교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전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만약에 그냥 이거를 혼자 했었다면 그냥 한두 개의 파인딩으로 놓고 그냥 재미있는 파인딩이라고 넘겨버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이렇게 뒤따라오는 질문들을 이제 듣고 보니까 조금 더 깊은 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생거 인스티튜트에서 뭐 짧은 2년 반 동안 연구를 하면서 느낀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트랜스퍼보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느낀 바가 보통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캔서 지놈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뭐 뮤테이션이나 또는 네. 캔서 이볼루션 이런 것이 스피시스 이볼루션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네. 반복하는 거다. 네. 근데 마치 이제 뉴마이트 같은 현상이 여기서 또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셀렉션이 되는 것 같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런 네. 미토콘드리아 지인이 뉴클리어 지놈으로 들어오면 해서 그런 캔서 세포가 그 셀이 뭐 셀렉션이 되고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퀀시가 이제 뭐 5,000번의 일인가 그래서 네. 그냥 랜덤 익스펙테이션보다는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캔서에 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캔서에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네. 캔서의 드라이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네. 아니면 그냥 뭐 바이스탠더인지 뭐 그런 퀘스천이 네. 다음에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12케이스만 봤을 때는 드라이버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보통 전통적인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진 펑션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온코진과 뭐 같이 붙어 있다든지 예를 들면 퓨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DNA의 어떤 유전 정보가 뉴클리어진의 정보랑 퓨전진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카이머릭 프로틴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DNA 시퀀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삽입된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현이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었고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요. RNA 시퀀싱을 해보면 됐겠지만 RNA 시퀀싱을 할 수가 없었고요. 셀라인이 2개 있어서 셀라인 2개의 RNA 시퀀싱을 해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케이스만 봤을 때는 드라이버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제 논문에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믹 온코진하고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붙어 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 보고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셀에서 일어난 건데요. 헬라셀의 그거는 인비트로 컬처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온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타난 증거만 보면 그 12케이스에선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이제 가설은 예를 들면 이게 DNA 리페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크로모점들이 부서졌을 때 그 세포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면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서 암이 될 수 자체가 없는 거고요. 암이 되려면 그 세포가 죽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그 부서진 크로모점들을 모아서 레스큐. 살아날 수 있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떤 두 세그먼트를 연결하는데 어떤 다리처럼 연결을 했을 가능성은 사실 그게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뉴클리어 DNA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떤 풀처럼 글루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고칠 수 없는 그런 DNA 리페어를 꼭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도 주변에 어떤 그런 DNA 세그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DNA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서로 둘을 접합을 시키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용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액티브하게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약에 뭐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형태로 영향을 줬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형태의 DNA 리페어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액티브하게 사용된다는 거는 이스트에서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와 뭐 사람이 같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트를 빌려온다면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좋은 세미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웨비나로 또 얼굴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뭐 학회나 어디서 다시 또 한번 그 실물로 뵙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 끄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그럼 그냥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